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감엔 공감입니다. 오늘은 차량의 방향 지시 등 깜빡이가 왜 목표의 설정과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깜빡이의 사회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많은 목표들을 세웁니다. 학업을 위해서도, 직장에서의 성과를 위해서도, 또 개인적인 영역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목표의 설정과 그 목표의 달성을 이루는 과정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달성하고 다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 과정의 반복이 우리의 인생이라 생각됩니다. 담배도 끊어야 하고 운동도 해야 되고 자녀들과의 대화 시간도 늘려야 되고 또 승진을 위해서 영어 공부도 해야 되고 당연히 더 목표의 설정은 우리 일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고드프리 헤럴드 하디라는 영국의 전설적인 수학자가 있었습니다. 정수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던 당대의 지성이었습니다. 라마누잔이라는 인도의 수학 천재를 알아보고 영국으로 데려와서 같이 연구한 것으로도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라마누잔에 대한 이야기는 영화로 만들어졌을 정도로 수학에 대한 그의 능력은 뭔가 아주 신비로운 부분이 많이 있죠. 본인의 가장 큰 업적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하디는 당연히 라마누잔을 발견한 것이지 이렇게 말했을 정도로 천재인 라마누잔에 대한 애정도 아주 각별했었죠. 실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게 진정한 학문이라고 말하며 상대성 이론이나 자신의 정수론은 절대 실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는데 틀렸죠. 상대성 이론은 원자폭탄의 개발에, 정수론도 현대의 암호학 등에 당연히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이 천재들의 틀린 생각을 찾는 건 우리 같은 일반인들의 아주 작은 즐거움인 것 같아요. 천재들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작은 선물입니다. 위안을 갖게 되죠. 아, 천재도 모든 것을 알 수는 없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분이 좀 괴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단적인 무신론자였거든요. 이분이 덴마크에서 열린 학회에 참가했다가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를 탔는데 영국의 수학자들에게 미리 전보를 보냈다고 합니다. 리만 가설을 풀어냈다, 이렇게요. 제가 여러 번 다른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 리만 가설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증명이 안 된 소수의 분포와 예측 가능성에 대한 가설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가설이죠. 영국의 수학계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 드디어 그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하고요. 돌아온 하디가 사실은 풀지 못했다, 농담이었다, 이렇게 말해서 아주 다들 경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아니, 그런 농담을 왜 했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디가 한 말이 걸작이었습니다. 이 하디란 분이 뭐라 그랬냐면, 배를 타기 전에 날씨가 하도 거칠어서 항해가 아주 위험했었다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 수 있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전보를 보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만일 자기가 죽으면 영원히 리만 가설을 풀어낸 사람으로서 이 페르마 이상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다. 그런데 무신론자인 나에게 신이 그렇게 유명해질 기회를 줄 리가 없다. 따라서 나를 살려주기 위해서 풍랑을 잠재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렵죠. 천재들은 농담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실은 유신론자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인데 누구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유쾌하죠. 1920년대 이분이 40대일 때 이분이 6가지의 새해 소원을 발표했어요. 첫 번째, 리만 가설을 풀기. 두 번째, 크리켓 경기에서 211점을 얻기. 세 번째, 신의 부재를 증명하는 강력한 논증을 찾기. 네 번째, 첫 번째로 에베레스트를 오르기. 다섯 번째, 영국과 독일로 이루어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여섯 번째, 무솔리니 죽이기. 대단하지 않습니까? 계획을 세워도 참 엄청납니다. 운동하고 학문적인 성과야 그렇다 치고 대통령 되기, 무솔리니 죽이기,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 신년 계획은 그분 특유의 유머 감각을 보여준 거예요. 조롱과 해학, 정치 신념 등을 목표로 만들어진 거죠. 물론 이건 보여주려고 하는 계획이었을 뿐이고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제가 하디의 10년 계획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데, 목표라는 건 이렇게 공표돼야 합니다. 발표돼야 합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뭐를 할 거다, 뭐를 할 계획이다, 뭘 이루는 게 나의 목표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의지를 표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완성된 문장으로 해야 되고, 주저하지 않고 외부로 알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살을 빼야 하는데, 담배를 끊어야 하는데,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그 본질을 잘 살펴보면, 지금은 운동하고 싶지 않다, 살을 빼고 싶지 않다, 담배를 끊고 싶지 않다, 시험을 보고 싶지가 않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의지와 신호들을 우리 뇌에 스스로 막 주입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목표를 설정하면 그걸 알려야 합니다. 우리 뇌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의 몸과 뇌가 움직이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번 영상의 제목을 깜빡이의 사회학이라고 붙인 이유가 이겁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늘 우리의 의지를 밖으로 표현하는 걸 연습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매일매일 완벽한 방법으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걸 연습하지? 하실 텐데요. 운전할 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면 좌회전, 우회전, 유턴이나 차선을 변경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말입니다. 자, 제가 갈 길이 오른쪽입니다. 교차로가 나오기 훨씬 이전부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내비게이션이 잘 알려주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미리 예상을 해야 되죠. 저쪽에서 우회전을 할 거다. 교차로에 가까이 다가서면 보통 한 몇십 미터 이전부터 깜빡이를 켜게 됩니다. 방향지시등이요. 우회전이니까 물론 오른쪽 깜빡이를 켜겠죠. 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깜빡이를 켜면 다른 차의 운전자들이 나의 신호를 감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상의 차들이 내가 보낸 신호에 의해서 기꺼이 움직여주게 됩니다. 내 뒷차는 내가 우회전하면서 속도를 줄일 걸 예상하고 서행을 하게 되죠. 오른쪽의 차는 양보를 해주려 판단을 하면 속도를 줄여서 내가 차선 변경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속도를 줄이기가 힘들다면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켜면서 먼저 지나가게 되죠. 나의 신호에 다른 차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서서히 교차로에 다가갑니다. 그리고 우회전을 하게 되고, 회전을 마치면 저절로 깜빡이가 꺼지게 됩니다. 핸들이 회전하는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면 깜빡이가 꺼지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다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운전을 하는 동안 우리의 의지를 도로상의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표하고 발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발표에 의해서 주변이 반응을 하는 겁니다. 또 내 목표를 이루는 걸 돕는다는 얘기예요. 더군다나 다음번 발표를 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꺼지기까지 하잖아요. 우리의 일상에서 이 정도로 명확하게 우리의 의지를 미리 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깜빡이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문화적인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유교 문화권으로 분류되거든요. 그 한계 내에서 우리는 교육을 받아오는 거예요. 개인의 생각을 발표하는 걸 장려하지 않죠. 모난 돌이 정 맞는다, 이런 속담에 잘 나타나 있듯이 주변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개인보다는 집단의 목표와 방향성이 늘 우선시되어 왔던 거예요. 그런 사회적인 관계와 분위기 속에서 개인의 생각과 목표는 항상 우선순위에서 밀려납니다. 이제는 그런 분위기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거침없이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키워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제약으로 그들의 생각을 스스로 제한하도록 방관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개인주의가 완전히 정착되어서 가능한 최대한 그 개인의 자유를 허용하는 서양에 비해서 우리 동양인들은 사회, 또 조직에, 가족에 순종하고 순응하도록 이렇게 교육되어져 왔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이 가까운 일본의 이즈메 문화도 결국은 개인의 돌출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문화에 변형되고 왜곡된 형태란 말이에요. 서양인과 동양인의 의식을 비교하는 많은 연구와 실험이 있었습니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우리가 얼마나 훈련받아 왔는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서양인들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그 차이가 아주 극명합니다. 완전히 정반대예요. 자, 전철이 아래층의 승강장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전철을 타기 위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전철을 타지 못하면 지각하게 됩니다. 열심히 뛰어간 여러분이 그 전철을 타지 못했을 때와 간신히 탔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두 경우의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간발의 차이로 전철을 타지 못하고 문이 닫히고 출발하는 전철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지각하게 돼서 기분이 안 좋은데도 잠옷 허탈한 표정을 지으면서 웃게 됩니다. 뭔가 심란한 표정을 지을만 한데도 억지로 웃음 띤 얼굴을 하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다시 아슬아슬하게 그 전철을 타게 됐고 문이 닫히면서 출발합니다. 지각은 면했습니다. 다행이고 기분이 좋아요. 그 전철 안에서 여러분 어떤 표정을 지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면서 아주 태연한 척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때로는 오히려 심각한 표정을 짓기도 하는 거예요. 기쁜데. 마치 나는 이 정도로 일희일비하는 사람은 아니다 라고 웅변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서양인은 정확하게 반대입니다. 못하면 shit, damn it 막 이런 말 내뱉으면서 기분 나빠하고 타게 되면 오 마이 갓, 나이스 이러면서 기뻐한단 말이에요. 우리와는 완전히 정반대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왜 이 서양인들과 반대의 표정을 짓게 될까요? 사회적인 관습과 교육의 영향입니다. 집단을 우선시하는 환경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 개인의 기쁨과 슬픔과는 다른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순간적인 상황, 전철을 타고 못하고 그 순간적인 상황에서도 집단이 나를 어떻게 볼까? 기뻐하면 뭐 경박하다고 하지 않을까? 슬프다고 자기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없이 자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받고 자라난 서양인들과 다른 점입니다. 이렇게 작은 생활상의 차이들이 사람을 적극적으로도 수동적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차이들이 모여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를 타인에게 제시하는 걸 막게 된단 말입니다. 오랫동안 노력하고 조용히 숨죽이면서 기회를 기다리다가 뭔가 이루어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얼마나 오랜 기간 내가 노력을 했는가 설명합니다. 그게 성공하는 사람의 미덕으로 알려지게 된단 말이에요. 훈훈한 이야기들의 종국은 얼마나 오래도록 그 일에 매달려 있었느냐 이렇게 귀결이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표는 제시되어야 합니다. 밝혀야 합니다. 주변에 적극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목표가 진정으로 나의 삶에 생활의 지표가 되고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했을 때 초래될 그 주변의 시선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목표를 발표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그 과정이 바로 나의 삶이란 말이에요. 부끄러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가 차선을 바꿀 때 깜빡이를 켜는 걸 두려워하거나 걱정하지 않잖아요. 내가 깜빡이를 켜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걱정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나의 목표를,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사람들이 모르게 되기 때문에 나를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좀 결이 다르긴 한데 정말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뭐 이렇게 말했던 여성 대통령도 있었잖아요.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돕는 건지 희화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분도 뭔가 얘기를 하고 싶어 하긴 했나 봅니다. 지금의 10대, 20대는 이런 면에서 기성세대들보다 훨씬 자유롭습니다. 개인주의라는 걸 받아들이고 학습한 세대이거든요. 그 자유로움과 자유분방함을 바탕으로 해서 미국의 그 빌보드 차트 있잖아요. 이 차트에서 남자 아이돌 그룹, 여자 아이돌 그룹에서
뭐 우리 BTS 방탄소년단이 블랙핑크가 각각 1등이에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그들의 자유스러움을 전 세계에 알린 거예요.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이라는 영화로 문화적인 이 다양함을 아주 간결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해서 영화계를 아주 놀래켰잖아요. 문제아로 지적당하던 아이들이 세계 댄스 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그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기반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기성세대의 잣대로 아이들을 재단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새로운 경계석을 찾아내고 이정표를 만들어 갈 겁니다. 초중고 자녀들을 가진 부모님이시라면 아이들이 항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칭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라는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 목표를 설정하고 지켜나가는 과정을 사랑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목표와 그에 이르는 과정, 이 두 가지 모두가 동일한 중요성을 갖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학을 서열화하고 모든 꿈을 대입에만 올가매는 이런 건 옳지 않은 방향이란 말이에요. 진정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님이라면 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꿈을 들어주세요. 그들이 목표하는 걸 인정하고 북돋아주세요. 어떤 목표든 큰 의미를 갖는다는 걸 그걸 설명해 주세요. 결과보다는 그 목표를 향해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은 무리한 다그침으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은 믿음을 자양분 삼아서 기대 이상으로 커 나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믿음을 바탕으로 올바른 성인으로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진정한 삶의 목표를 찾고 우리가 늘 깜빡이를 켜면서 방향성을 찾듯이 그걸 당당하게 발표하고 그걸 이루는 과정을 사랑하게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